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0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역대 처음으로 항쟁이 벌어졌던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실을 고백한다면 용서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발포 명령자 규명 의지를 밝혔습니다. 21대 당선인이 광주에 총집결한 더불어민주당이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도 5.18 묘지를 참배하고 폄훼 발언에 대해 사죄했지만 추가 징계에 대해서는 당 소속이 달라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의 아파트 구매 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하다는 의혹을 놓고 윤 당선인과 곽상도 통합당 의원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잇따른 의혹 제기에 윤 당선인은 사퇴할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민주당에서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최희석 경비원의 음성 유서가 공개됐습니다. 폭행과 살해 협박에 약으로 버텼다며 도와준 주민들에게는 저승에 가서도 은혜를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무직이라고 했던 학원 강사를 태운 택시기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택시기사는 무증상 상태로 최소 열흘간 운행해 승객 143명도 추적 조사 중입니다. 올 1분기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4억 7천만 원으로 2년 만에 평균 3,30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대출은 막히고 세금은 올라 매매 대신 전세 수요가 늘면서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라도 진실을 고백하면 용서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진상규명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먼저 최종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은 흘러도 산천은 안다 주제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민주주의 중요성을 일깨운 5월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는 숭고한 희생 정신으로 코로나 극복의 원동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5월 정신은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5월 정신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을 때 5.18의 진실도 끊임없이 발굴될 것입니다. 특히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과 헬기 사격 등 국가폭력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희생자 명예회복과 옛 전남도청 복원,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는 모두 4차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참석자와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 문 대통령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당시 전남대 1학년생으로 모진 고초를 겪었던 고 이현 씨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5.18 광주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역사를 올바로 기억하고 용서와 화해를 위한 길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오늘 기념식은 희생자를 기억하고 그들의 뜻을 계승한다는 뜻에서 처음으로 항쟁의 상징인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아직도 헬기 사격에 탄흔이 남아있는 건물엔 대형 태극기도 걸렸습니다. 황재형 기자입니다. 5.18 당시 시민군이 마지막까지 항쟁했던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첫 정부 기념식. 희생자를 위로하듯 도청과 총탄 200여 발의 흔적이 남은 전일 빌딩 건물에 대형 태극기가 걸렸습니다. 방송인 김재동 씨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은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를 주제로 민주화 정신의 미래 계승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제대로 익히고 배워나가겠습니다. 애국가와 헌정 공연에서 5.18 당시 영상이 나오자 피해자 가족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다시 만나는 날 나 너무 늙었다고 모른다 하지 말고 삼남매 반듯하게 키우느라 고생 많았다고 칭찬 한마디나 해주세요.
40주년 기념식은 코로나19 사태로 애초 계획됐던 10,000명보다 많이 줄어든 400여 명만 초청된 데다 우려했던 보수 유튜버의 시위도 열리지 않으면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당선인 대부분이 5.18 민주요지를 참배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5.18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처벌할 수 있게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전일빌딩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40년 전 당시 총탄 흔적 245개가 발견된 빌딩 곳곳을 둘러본 민주당 지도부는 5.18 진상규명과 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특별법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21대 국회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파렴치한 자들을 처벌할 특별법을 만들겠습니다. 민주당 21대 국회 당선인 177명 대부분은 5.18 민주묘역을 찾아 5월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대거 함께 5.18 민주묘지에 찾아와 참배하면서 지난 국회에서 잠들어 있었던 5.18 관련법의 재정비와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유력 대권 후보인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기념식 직후 호남 지역 민주당 당선인들과 오찬을 함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너무 오래 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곧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기념식에 초대받지 못한 열린민주당 지도부는 개인 자격으로 5.18 민주묘역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작년에 기념식에 갔다가 물세례를 맞기도 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하지만 이번에 참석한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 폄훼 발언에 대해서 다시 사죄했는데 당이 바뀌어 발언 당사자에 대한 추가 징계는 어렵지만 진상규명에 협조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릅니다. 지난해 5.18 폄훼 발언 논란으로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념식에서 물세례를 맞았던 것과 다른 모습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유족단체와 만나 다시 한번 5.18 폄훼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우리 당과 관련된 분들이 그런 말씀해서 마음에 상처를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거듭 저희들이 죄송하고 잘못했다는 사죄를 드립니다. 이종명, 김순례 의원 등 폄훼 발언 당사자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미래한국당 소속이라 징계가 어렵다며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믿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은 당이 다르고 또 이러니까 저희들 말하자면 결정 범위 밖에 있는 그런 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하는 일을 그 당의 뜻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 측의 초청을 받지 못한 미래한국당은 원유철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호남 출신 당선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배했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내년부터는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아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공감했죠. 그럼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공감한다는 의견은 58.6%, 공감하지 못한다는 의견은 35.5%로 공감이 23.1%포인트 더 앞섰습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찬성, 미래통합당 지지층 10명 중 7명 이상이 반대해서 상반된 입장을 보였죠. 연령별로는 10대를 포함한 2030, 4050 세대에서 5.18 정신이 담겨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고 70대에서는 반대가 더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충청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공감이 우세했고 특히 호남에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자가 8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 때 실질적 발포 명령자로 지목된 전두환 씨를 규탄하는 집회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단체가 전두환 씨 자택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문 밑으로 서한을 전달합니다. 전두환은 사죄하라! 사죄하라! 사죄하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은 전두환 씨의 집 앞은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내년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5.18을 매번 기념해야 합니까? 우리는 학살 죽음도 구속시키지 못했고. 이곳 자택 앞에서는 반성 없는 전두환 씨를 규탄하는 집회들이 연이어 이어졌습니다. 전두환 씨의 골프 장면과 오찬 회동 등을 공개했던 임한솔 정의사회구현센터 소장은 체납된 추징금 납부를 촉구했습니다. 2천억 원이 넘는 추징금 중에 아직 절반 정도밖에 납부를 하지 않았고 현재 국세 31억 원 그리고 지방세 약 10억 원 등을 체납한 상태입니다. 한 비석이 천으로 가려집니다. 전두환 씨의 친필이 들어가 있어 이른바 전두환 공덕비로 불렸는데 아예 비석을 가려버린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자 공덕비를 이곳 포천에서 그것도 의정부 포천 양주를 넘나드는 이 한가운데 이런 부끄러운 돌덩어리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40년이 지난 5.18 민주화운동. 전 씨를 향한 외침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컸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6.25 이후 최대의 희생자를 냈던 5.18 민주화운동. 전두환 씨 측은 계속해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포를 명령한 적이 없는데 무슨 사죄를 하냐는 전 씨 측 말도 들려왔죠. 하지만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시민이 많습니다. 지금도 목격자들의 증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멀리서나마 전광판으로 기념식을 바라봅니다. 기념식이 열린 5.18 민주광장 주변 금남로에는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시민 행렬에서 만난 이은하 씨는 당시 참혹했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헬기 프로펠러 소리에 놀라 나가보니 전일빌딩 쪽에서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2시쯤 이 학생들이 우연히 온 거예요, 이쪽으로. 오니까 그 학생들이 이제 뭐라 하니까 뚜뚜뚜 올라가 볼게. 무조건 쏴본 거, 무조건. 전일 빌딩에는 헬기에서 쏜 총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광주 시민은 40년이 되도록 전두환 씨가 사죄 한마디 없다며 울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생에 내가 정말로 너무나 큰 죄를 지었구나 하고 뉘우친다면 우리 광주 시민들의 한이 그만큼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 씨 측은 40주년인 오늘도 회고록에 모든 걸 썼다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목숨을 걸고 광주를 지키자며 가두 방송을 했던 박경순 씨를 만났습니다. 가야금을 가르치는 평범한 선생님이었는데 학생들이 다치는 걸 보고 뛰어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18일 21살이었던 박영순 씨는 트럭에 올라 거리 방송에 나섰습니다. 계엄군이 총칼로 위협했지만 절박한 시위대의 부탁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두려움보다는 분노랄까요? 이렇게 무자비하게 학생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쏠 수가 있을까? MBN 5.18 특집 다큐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끔찍한 그날을 기억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광주의 택시 운전사였던 조성수 씨는 자신의 차에 오른 학생이 계엄군의 대검에 찔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학생 어머니가 달라드니까 학생 어머니를 그 개머리판으로 쳐불더라고요. 그날 아들을 잃은 김길자 씨는 매년 5월이면 맨몸으로 땅에 묻혀있던 아들이 입을 종이옷을 접습니다. 관도 없이 페니라 짝에다가 그렇게 해서 묻어놨습니다. 40년의 세월에도 광주 시민들의 아픔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정광재 국회반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 강제 조사권입니다. 네. 도대체 뭘 강제로 조사한다는 겁니까? 네, 40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 운동은 여전히 철저한 진상 규명 요구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밝혀야 할 과제들이 많죠. 네. 최초 발포 명령과 헬기 사격, 경위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관련 조사를 시작한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도 이 부분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바로 조사에 강제 권한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많이 9번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조사를 했지만 처벌 조항이 약하거나 없어서 네. 제대로 조사를 못했으니까 이번에 그 조사를 세게 하게 하자. 이 그렇습니다. 얘기입니까? 네. 현재 특별법상 조사위는 이 조사 대상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 강제 구인해서 조치할 그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 실효성을 놓고 처음부터 한계가 뚜렷하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조사위를 이끌고 있는 송선태 위원장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사 권한의 강화, 인력의 보완, 그다음에 조사 기간의 이 연장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조사위가 강제 조사권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을 고쳐야겠죠. 국회에서 법안을 수정하는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요. 당장 5.18 40주년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조사위 권한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금고형, 그러니까 노동은 시키지 않지만 징역형에 해당하는 벌칙인데요. 네. 이것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법 개정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지금 21대 국회에서 177석을 가진 거대 여당의 힘을 고려하면 특별법 단독 개정 같은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불러도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았었으니까 예. 처벌 수위를 확실하게 올려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징역형. 이것도 5.18 관련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공청회에서 나온 옛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10년, 20년 후에 그게 5.18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런 발언은 망언이라는 비판이 아주 거셌습니다. 네. 국회 차원의 징계는 그런데 아예 없었고요. 뒤늦게 나온 자유한국당 징계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관련 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발언에 대해서 망언에 대해서 징역형까지도 겪게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네. 민주당은 이른바 역사 왜곡 처벌법을 통해서 5.18을 폄훼하는 발언을 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광주 MBC와의 인터뷰에서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여러 가지 표현 행위에 대해서까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안 개정을 준비 중인 광주, 전남 당선인들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과 왜곡 행위는 모욕감을 넘어서 국론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7석 거대 여당이니까 혼자 통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야당이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좀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능할까요? 이제 5.18 40주년을 앞두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모욕한 당내 발언에 대해서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직접 사과를 한 일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5.18 관련 단체를 법정 단체화하는 내용의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는데요. 민주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통합당에 대해서 역사 왜곡 처벌법 협조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주 원내대표의 사과가 빛을 발하려면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 처리돼야 한다 이렇게 거듭 강조했는데요. 통합당은 현재로서는 조사위 권한 강화와 왜곡 처벌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총선 패배 후에 외연 확장과 보수 혁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고 또 지도부급 인사들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강조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전향적인 변화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뭐 정치는 끝까지 봐야 되는 네. 거니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시 시세의 2배 이상을 주고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샀다. 리모델링 비용이 터무니없을 만큼 부풀려졌다. 쉼터 운영비의 70%가 아버지에게 인건비로 지급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인은 이 일련의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쉼터를 비싸게 산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할머니들을 위해 리모델링을 한 거다고도 했는데 쉼터의 존재를 이번에 알게 된 할머니들도 계셨죠. 한 시민단체는 윤 당선인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윤미향 당선인은 최근 불거진 위안부 쉼터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중공업에서 지정기부받은 10억 원으론 당초 예정돼 있던 서울 마포구에 쉼터를 마련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그것을 그 땅을 그 박물관 옆에 건물을 책정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예산 조사를. 시세에 비해 쉼터 매입가가 너무 높다는 지적엔 건축 자재 등이 고급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니었다면서 추가로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 1억 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곳에 살기 위해서 할머니들 방마다 텔레비전, 식탁, 장, 그리고 또 그곳이 숲속이기 때문에 보일러로만 난방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밖에 연간 운영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물 관리비가 부친에게 지급된 건 돌이켜 생각해보면 공적으로 옳은 일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해명에도 한 시민단체는 윤 당선인을 서울중앙지검에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번 고발 내용은 업무상 횡령 등 윤 당선인의 혐의를 이미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으로 넘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딸 유학비 의혹, 쉼터 의혹에 이어 이번엔 아파트 경매 자금 의혹도 일고 있죠. 윤 당선인은 살던 아파트를 팔아서 그 돈 현금 2억 원을 주고 경매 아파트를 샀다고 했는데 이 아파트를 판 시점은 경매가 마무리된 뒤 10개월 지나서였습니다. 시장이 많지 않죠. 우정환 기자입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지난 2012년 3월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당시 경매 비용은 2억여 원이었는데 윤 당선인은 대출 없이 모두 현금으로 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윤 당선인이 딸 유학 비용에 이어 이렇게 많은 현금을 어디서 구했는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아 비용을 충당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연히 법무사 등등 등기하면서도 그 과정이 다 드러나 있고요. 저희 그때 당시 아파트 매매 영수증까지도 다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 없다. 그러면 곽 의원은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이 아파트를 판 시점은 2013년 1월 7일로 경매로 아파트를 장만한 2012년 4월 26일로부터 9개월 뒤라고 지적했습니다. 곽 의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살던 집을 팔아 경매 자금을 마련했다는 윤 당선인의 해명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자 윤 당선인은 적금을 해지한 돈과 가족들에게 빌린 돈으로 비용을 댄 거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곽 의원은 윤 당선인이 후원금을 받은 개인 계좌의 거래 내역을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하지만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은 자진 사퇴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원들은 물론 당내 분위기는 다른 듯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거든요. 당 차원의 진상조사 가능성도 나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 매입 논란이 커지자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이 결국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 요구하는 자진 사퇴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데서 심심한 사과를 드리게 되고요.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친일 세력의 공세라며 엄호 사격에 나섰던 민주당에서는 기류 변화가 감지됩니다. 한 재선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자진 사퇴를 해도 사퇴를 수습하기 힘들고 현직 의원으로서 수사를 받는다면 당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당과 깊이 있게 상의 중이라고 당 자체 조사 여지를 뒀습니다. 이런 가운데 쉼터 매입을 중개한 것으로 알려진 이규민 민주당 당선인은 말을 아꼈습니다. 그 안성 펜션 중개를 왜 하신 건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아직 공식 페이스북에 입장 올렸고요. 여기서 이거 인터뷰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서도 사퇴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윤 당선인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아파트 주민 갑질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최희석 경비원의 음성 유서가 공개됐습니다. 가해자가 쌍방폭행을 주장하자 이걸 남긴 건데 최 씨는 가해자에게 받았던 극도의 공포심을 남기면서도 자신을 도와준 주민들에 대해선 감사함도 잊지 않았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하얀색 셔츠를 입은 고 최희석 씨가 아파트 인근의 가게로 들어갑니다. 가해자에게 맞아 코뼈가 부러져 병원에 들렀다가 하소연을 하러 찾아온 모습입니다. 최 씨는 당시 가게 주인에게 했던 말을 음성 유서로 남겼습니다. 최 씨는 10분 정도 분량의 유서에 그간 가해자에게 당한 괴롭힘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29일 날 찾아와서 그랬습니다. 너 경비복 벗어 사러 가자. 너와 나의 싸움은 하나가 죽어야 끝나니까. 폭행은 물론 살해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맞아본 거 생전 처음입니다. 60인데요. 진짜 막내 동생 같은 사람이 협박하고 때리고 감금시켜놓고 사직서 안 냈다고 산으로 끌고 가서 너 집에서 모르게 죽여버린다고. 극도로 불안한 심경 속에서도 최 씨는 생전에 도움을 건넨 이웃들에 대해선 고마움을 전달했습니다. 도와줘서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 저승 가서라도 꼭 그 은혜 갚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 씨의 가해자로 지목된 49살 신보 씨는 11시간에 걸친 소환 조사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 씨는 제기된 폭행이나 협박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쌍방폭행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일반적으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경찰은 심 씨의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성폭행을 3번 지시했고 피해자는 50명, 그중 3명에게는 부모도 협박을 했다. 각각 문형욱이 밝힌 사안입니다. 문 씨가 개밥, 인분까지 먹였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문형욱은 스스로 잘못된 성관념을 가졌다며 사과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텔레그램 엠번방을 처음 개설한 각각 문형욱. 평소처럼 안경을 쓴 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분들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합니다. 문형욱은 피해자만 50여 명으로 3건 정도 성폭행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잘못된 성관념을 가졌다고도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주빈하고는 어떤 사이입니까?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문형욱은 2018년부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문형욱이 진술한 피해자 50명 중 21명을 확인하고 부모 3명을 협박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문형욱이 2015년부터 유사한 범행을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또 다른 범행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된 문형욱은 최장 20일간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집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경찰이 성추행 사실을 밝히며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압수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오 전 시장은 이번 주 안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부산시 공무원들이 프래카드를 들고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섰습니다. 오 전 시장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신진구 보좌관이 사퇴를 철회하고 복귀하자 출근 저지에 나섰습니다. 사건 무마 의혹을 받는 최측근 2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부분이 경찰 수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 보좌관은 종적을 감춘 오 전 시장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지인의 댁에 계십니다. 타지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고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주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최측근 인사인 정무라인의 휴대전화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오 전 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5월 초가 아닌 4월 말부터 시작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최초 감염원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방역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이 4월 말 성소수자 모임을 통해 시작됐다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 이태원 클럽이 더 큰 확산의 매개체가 됐다는 판단입니다. 4월 말에 이 집단들 초기 환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감염이 됐고 그 이후에 이태원의 유흥업소를 통해서 좀 더 확산되지 않았을까? 이 경우엔 최초 전파자를 찾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방역 당국엔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 벌어진 셈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는 오늘 낮 12시 기준 170명으로 한 확진자가 증상 발현 사나흘 전 부천의 한 나이트클럽을 방문해 추가 감염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14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엔 생활 방역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9%로 우세했습니다. 정부는 클럽과 주점, 노래방을 포함해 환기가 잘 안 되는 밀폐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무직이라고 했던 그 학원 강사가 탔던 택시의 기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인도 확진으로 나왔죠. 또한 택시기사는 무증상 상태로 최소 열흘간 더 운행했습니다. 승객 143명도 추적 조사 중입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학원 강사는 지난 4일 한 택시에 탔습니다. 당시는 학원 강사도 증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2일 만인 지난 16일 택시기사는 기침과 인후통을 호소했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택시기사의 부인도 확진됐습니다. 택시기사가 지난 4일 감염됐다면 증상 발현 전까지 12일 동안 주위에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수 있습니다. 이 택시기사가 운전한 택시에 탑승한 승객은 지금까지 1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시와 당국은 이 인원들의 동선과 접촉자를 긴급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원 강사는 지난 2일에서 8일 모두 13차례 택시를 이용했고 나머지 12명의 택시기사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무증상 감염이라면 다른 택시 12대의 승객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택시 운송조합하고 버스 운송조합,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및 자체 점검을 하라고 통보했고요. 당국은 확진된 택시기사와 학원 강사가 모두 마스크를 썼다는 점에서 택시기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나은 사람 중 다시 확진 판정을 받는 이들이 꽤 있죠. 당국이 이런 사람들은 격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이를 감염시킬 위험이 없다고요. 입대 장정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전수 검사도 시작됐는데 무감염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장병들을 섞어놔도 되느냐는 우려에 차후 보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대혁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양성자 285명과 접촉한 790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중 신규 확진자 3명은 재양성자와의 접촉이 감염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재양성자 108명에 대해 바이러스 배양 검사도 실시했는데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역학조사 및 바이러스학적 검사 결과 재양성자에게 감염력이 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재양성자는 시설 퇴소 뒤 별도 진단검사와 2주간 자가격리 권고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입대장정 코로나19 전수검사도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만 3,800여 명을 검사했는데 입대 전 미리 검사를 받아야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방역당국은 차후 보완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건소에 분산돼서 검사를 받는 것보다는 그 입영 당시에 모여서 검사를 시행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검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신종 바이러스인 탓에
방역 대책도 새로운 정보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이제 이틀 뒤면 고3 학생들이 등교를 하죠. 아직 이태원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여전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일단 고3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러 상 감지기를 거쳐야 교실로 갈 수 있고 학급마다 방역 키트도 준비됐습니다. 오는 20일 등교를 앞둔 고등학교입니다. 선별 진료소를 본따 유증상자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일시적 관찰실도 만들었습니다. 교실 내에서 등교 후에 증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마스크와 체온계로 일단 측정을 하고 학생에게 보건 마스크와 장갑을 씌운 뒤에 보건실이 아닌 교회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방역이 가장 취약한 급식실에는 테이블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의자 개수를 줄이고 1m 간격을 두고 줄을 서는 대기선도 만들었습니다. 등교 날짜가 임박하면서 서울시 교육청도 구체적인 수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지역 고3은 매일 등교가 원칙, 등교가 늦어질수록 학원에 의존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사교육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고1, 2학년은 학년별, 학급별 격주 등교하는 방안을 권장하고 중학생과 초등학생은 최소 주 1회 학교에 오고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 병행이 가능합니다. 방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통일적인 방침을 하되 이 부분은 최소 기준을 제공하면서 학교의 자율성을 제공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뜻이기에.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유동적인 만큼 감염증 확산 위기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수능 연기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오늘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 주민센터와 14개 은행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처럼 오부제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북적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권영범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주민센터 앞에 오전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날짜를 헷갈려 헛걸음하기도 하고 2시간 가까이 줄을 서다가 지친 시민들도 눈에 띕니다. 사람이 엄청 많아갖고 앉을 자리도 없죠. 직접 신청하러 오는 게 편하단 시민도 있었습니다.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아무래도 얘기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이렇게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현장에서 즉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 체크카드 충전도 각 카드사와 연계된 14개 은행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백화점에 입점한 곳에서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일부 대형 커피 전문점에선 제한이 없는 등의 형평성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미국에서 흔치 않은 전현직 대통령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죠. 많은 관리들이 자기가 책임자가 아닌 척하고 있다며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꼬집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오바마 전 대통령을 가리켜 무능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신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을 무능한 대통령이었다고 비난하며 오늘도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Look, he was an incompetent president. That's all I can say. Grossly incompetent. Thank you. 코로나19 대응 책임으로 미국 전 현직 대통령이 연일 다투는 가운데 전날 오바마 전 대통령의 책임이 없는 척한다는 비난에 대해 다시 한번 날선 반응을 보인 겁니다. 비난과 공세는 전임 대통령에게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WHO의 자금 지원을 완전히 중단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다시 틀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WHO가 중국에 편향됐다고 비난하며 자금 지원 중단 여부를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It is very China-centric. I told that to President Xi. I sai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s very China-centric, meaning whatever it is, China was always right. You can't do that.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홍콩 내 자국 언론인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간섭을 문제 삼아 대중국 경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외부를 가리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공격은 코로나19 대응 미숙이란 비난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미국은 지난주 일부 봉쇄령을 완화하고 경제 활동을 재개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신규 확진이 늘고 있습니다. 중국도 집단 감염이 늘면서 2차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학사모를 쓴 학생들이 차에 탄 채 줄지어 지나가고 졸업증도 멀리 떨어져서 받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졸업식을 치르는 모습입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48개 주가 지난주부터 경제 활동을 재개했지만 코로나19 환자가 일부 지역에서 증가함에 따라 일상을 되찾는 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CNN에 따르면 사우스 다코타주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환자가 7명에 불과했지만 13일부터 약 15명으로 134%나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아칸소와 메인주도 환자 급증이 관찰되면서 재확산 우려가 높아진 겁니다. There are a lot of good indicators in Arkansas, but we still want to be careful as we continue to look for ways to lift up some of these restrictions.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방송에 나와 경제 침체가 내년 말까지 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2차 확산이 없다면 중장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회복하겠지만 완전히 회복하려면 백신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감염병 전문가인 중난산 원사는 2차 확산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We are facing a big challenge. It's not better than the foreign countries. I think it's at the moment. 실제 중국 지린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기 시작하면서 지린시 펑만구가 코로나19 고위험 지역으로 추가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러시아도 심각합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9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미국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입니다. 검사의 정확도까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러시아 당국이 모스크바를 포함한 전국 81개 지역에서 8,926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 누적 확진자 수가 29만 67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규모입니다. 모스크바시는 지난 15일부터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항체 생성 여부를 무료로 검사해주고 있습니다. У меня дочь работает на скорой и общается с ковидниками. Поэтому, естественно, я решил провериться. 검사 규모를 확대하면서 자연스레 확진자가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보건당국은 일단 확산세가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9,000명대를 유지한 데 이어 8,000명대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론 항체 보유 여부를 알아내는 검사의 정확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Те, у кого заболевание есть, вирус есть, и заболевание течет в легкой форме, а методом ПЦР, возможно, не выявился коронавирус, потому что уже вирус спустился чуть глубже. 최근 부랴티아 공화국에서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환자에게서 또다시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러시아 당국은 일부 완화 중인 방역 제한 조치를 지역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졌다 멈췄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현재 기자, 옷이 많이 젖었네요. 네, 저는 퇴근길 서울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3시 반쯤부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굵은 빗방울이 서울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수도권 일대까지 비가 강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가 예상되는 곳은 최고 200mm 이상 내릴 것으로 보여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 북부 지역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도 15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은 최고 80mm, 충청 지역에는 50에서 60mm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기가 심하게 불안정해지는 중부나 경북 내륙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비인 것 같은데 언제쯤 그칠까요? 네, 오늘 밤 사이 전국으로 이 비는 확대가 되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강한 비가 계속될 전망인데요.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며 내륙 지방을 뒤덮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가 내내 오는 건 아니고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데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쏟아지는 경향을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2년 만에 평균 3,300만 원이 올랐거든요. 대출도 막혔죠. 보유세는 올랐죠. 로또, 청약도 또 나올 것 같아서 전세를 사는 건데 문제는 전셋값이 오르면 대부분 나중에 집값도 따라 오른다는 겁니다. 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단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가구의 전셋값은 2018년 2월 7억 원에서 올해 2월 9억 원으로 전세 기간인 2년 동안 무려 2억 원 뛰었습니다. 정부 규제로 대출이 막혀 집을 살 수가 없다는 게 현장 분위기입니다. 대기업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 교육 끝날 때까지 몇 년간 살아야 되잖아요. 매매도 이렇게 정부에서 대출도 안 해주냐 막아놔갖고.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올 1분기 전세 실거래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2년 전 4억 3,700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4억 7천만 원으로 7.5%나 뛰었습니다. 살던 전셋집에서 2년 더 살기 위해 평균 3,272만 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7,686만 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 종로와 성동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 규제로 인한 집값 하락 전망에 일단 전세로 눌러앉는 세입자가 는 데다 3기 신도시 등 추가 공급을 기다리는 청약 대기 수요도 전세값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년보다 줄어드는 데다가 매수를 관망하는 세입자도 많아서 전세 재계약 비용은 당분간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 등 전세 시장 안정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부작용만 키울 것이란 지적도 벌써부터 나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코로나19로 단속이 다소 느슨해진 틈을 타 휴대폰 불법 보조금이 다시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당일 출시된 90만 원대 최신 스마트폰도 공짜에 팔립니다. 휴대전화를 빵원에 파는 일명 빵집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서울의 한 휴대폰 전문 매장입니다. 당일에 출시된 LG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판매원이 제시한 가격은 0원. 그거 쓰시면 되니까. 네? 뒤에 까오죠. 출고가가 90만 원에 가까운 제품이 공짜에 팔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단말기 가격은 어떨까? 올해 초 출시된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은 20만 원 중반대에 팔리고 있습니다. 출고가 125만 원에 공식적으로 나오는 지원금 48만 원을 빼도 50만 원이 넘는 불법 보조금이 들어간 겁니다. 125만 원짜리 어쨌든 20만 원 중반이면은 가격은 오늘도 나쁜 편은 거의 한 60만 원씩 할인하고 팔았으니까. 코로나19 여파로 최신폰 판매가 부진하자 이동통신사 간 보조금 지원 경쟁이 과열된 탓입니다. 기업체 입장에서는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보조금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처벌을 강하게 안 하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같은 스마트폰을 누구는 비싸게, 누구는 싸게 사지 않도록 지난 2014년 단통법이 도입됐지만 7년이 지나도록 바뀐 건 없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중국 시안 반도체 사업장을 찾아 코로나 사태 이후 멈췄던 해외 경영을 재개했습니다. 반도체 사업에 다시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데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냉전 중이라 더 관심이 쏠립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코로나19로 멈췄던 해외 경영의 첫 출장지로 중국 시안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을 택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향과 대책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시간이 없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2030년까지 세계 1위에 오른다는 목표를 세운 이 부회장의 반도체 사업장 방문은 반도체 사업에 다시 한번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중국행은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를 둘러싼 무역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이어서 그 배경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만 반도체 업체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한 데다 미국은 화웨이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고 여기에 중국은 모든 조처를 하겠다며 보복 조치를 예고한 상황.
반도체 산업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전체 산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강대국들은 그 반도체 산업의 헤게모니를 갖기 위해서 서로 기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삼성의 주요 반도체 고객 상당수가 무역 갈등에 휘말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중국행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도 단단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보여주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하반기 검찰 인사를 2달여 앞둔 이 시점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인사개혁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특수통 대신 형사공판. 그간 주요 보직을 독점하며 검찰 내 그들만의 리그로 꼽힌 특수공안 기획 분야 검사 대신에 형사부와 재판을 담당하는 공판부 검사를 우대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 등 기관장의 60% 이상은 형사공판부 검사로 임용해야 한다. 형사공판부 부장은 이 분야 경력이 3분의 2 이상은 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자칫 검사 줄 세우기나 길들이기가 될 수 있으니 상급자가 부하 검사의 근무 성적과 자질을 매년 평가하는 검사 복무 평정 제도도 손봐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취임 일성이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그간 검사들이 도맡았던 국가 행정소송 업무를 가져오기로 한 것만 봐도 한 해 4만 5천 건 이상의 소송을 10여 명의 변호사로 다 대응한다는 거라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손기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09년 환경단체 등 6천여 명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끝에 4대강 정비 사업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국가나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은 현재는 검사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지휘합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법무부는 지휘체계 효율화를 이유로 검사 권한을 회수하고 이를 직접 담당하겠다며 국가소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국가송무국을 신설하고 검찰에게 일부 위임된 국가송무사무를 법무부로 환원하겠습니다. 법무부는 국가송무과를 국가송무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이르면 다음 달 송무심의관 등 변호사 13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한 해 국가행정소송이 4만 5천 건 넘게 접수되는데 10여 명의 변호사로는 감당하기가 버거워 보인다는 점입니다. 10여 명의 계약직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만으로는 지방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직접 소송 수행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대검찰청도 계약직 변호사들이 경력만 쌓고 법무법인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커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고 협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무부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대안도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인적이 드문 섬마을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불법 양귀비 재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단속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인데 해경이 드론을 띄웠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외지인들의 방문이 드문 섬마을 어느 집 마당에 빨간색 꽃이 허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웃집 마당에도 이름 모를 분홍색 꽃들이 단아한 자태를 뽐냅니다. 얼핏 보면 이 시기에 피었다 지는 봄꽃처럼 보이지만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입니다. 경남 도서 지역에서만 한 달간 41건이 적발됐고 50주 이상을 키운 11명이 입건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키우시게 되는 겁니까? 아니 내가 키우려고 키운 게 아니고 이게 나더라고. 단속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섬마을에서 오랫동안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양귀비 단속 드론이 뜨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km 상공에서 32배까지 확대되는 고성능 카메라로 양귀비 재배 현장을 속속 잡아내고 있습니다. 진입이 어려운 이렇게 그리고 길이 없는 곳까지 곳곳을 세밀하게 드론으로 먼저 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양귀비로 보이는 식물이 재배되는 것을 혐의로 포착하고 난 다음에 해경은 오는 7월 말까지 전국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 재배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어로 된 아파트 이름 때문에 자녀의 집을 못 찾는 노인들이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노인정까지도 시니어스 클럽이라고 써놨을 정도니까요. 우리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남용이라고 봐야겠죠. 심가연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안 시니어스 클럽이라는 건물이 눈에 띕니다. 어르신을 뜻하는 시니어의 모임을 뜻하는 클럽, 바로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이라고 하고 이제 뭐 예쁜 말로 신식말로 시니어스 클럽이라고 해놓고 이곳에서 경비실은 서비스 센터, 독서실은 스터디 센터, 휴게실은 해미시 가든이 됐습니다. 이곳만이 아닙니다. 버스 하차벨부터 소방 비상벨, 기저귀 가는 곳까지 곳곳에 우리말 대신 영어가 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전통문화의 거리 인사동도 예외는 아닙니다. 각종 갤러리와 상점 간판 곳곳에 한글 병기조차 되지 않은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Never seen other countries that use English as much as Korea does. I think it's very considerate, but not expected.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세대는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 보는 것은 아주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전혀 몰라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현행법상 외국어 5개 광고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을 함께 적어야 하지만 그 범위가 불분명해 사실상 규제도 어렵습니다. 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은 매표소를 티켓츠라고만 표기했다가 이용객들의 민원으로 뒤늦게 표 사는 곳이라는 우리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제 말글보다 남의 말글을 더 우러러보는 데 있죠. 언어 사대주의에서 비롯된다고 봐요. 서로 알아들어야 언어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건데 통합, 방해가 되고. 설 자리를 잃어가는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가 개막 2주를 지나 타자들의 몸이 풀리면서 투수들이 순환을 맡고 있습니다. 강한 타구에 맞아 다치는가 하면 끝내기 보크에 번트 2루타에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총알 같은 타구가 롯데 투수 이승원의 얼굴을 향합니다. 피할 새도 없이 머리를 맞은 이승원은 구급차에 실려 나갔고 두부 미세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간 삼성 라이블리도 머리 쪽으로 오는 타구를 손으로 막으려다 다쳤습니다. 몸 풀린 타자들의 타구가 빨라지면서 장타가 많아지고 투수들은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똑딱이라 불리던 정수빈도 거포로 변신할 정도입니다. 야, 반치 쌀바하다. 야, 반치. 하나 박상호는 우렁찬 기압으로 맞서려 했지만 소리가 너무 커 상대의 항의를 받고 사과해야 했습니다. 롯데 김대우는 황급히 공을 던지려다 보크를 범해 끝내기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잠시라도 방심했다간 KT 김민혁 같은 재간둥이에게 번트로 2루타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SK 투수들은 집단 순환 시대입니다. 하루에만 홈런 4방을 맞고 연패 기록을 9경기로 늘렸습니다. 1승 10패로 독보적 꼴찌. 지난 2년 연속으로 우승 경쟁했던 SK여서 더 충격입니다. 야구팬 대신 무가 관중석을 차지한 무관중 시대. 그라운드는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가 무관중 경기에도 마치 관중이 있는 것처럼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마네킹 응원단도 나왔는데 성인 용품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실제 관중은 한 명도 없지만 경기장에 함성이 메아리 칩니다. 예년처럼 득점 후엔 팬들의 흥겨운 자축 노래도 이어집니다. 구단이 선수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거나 상대팀의 야유를 하기 위해 녹음된 음성을 상황에 맞춰 틀어 생동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소원과 응원을 담은 대구의 대규모 깃발과 플래카드.
안산 어린이 팬들의 자화상도 빈 관중석을 꽉 채웠습니다. 구단들이 이렇게 갖가지 아이디어로 자칫 썰렁할 뻔한 경기를 풍성하게 만드는 가운데 과욕이 빚은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서울 구단은 한 업체와 이색 마케팅 응원단을 준비했는데 마네킹이 성인 용품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국제적인 망신을 샀습니다. 마네킹들이 이 경기장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깜깜한 밤에 보면 좀 섬찟할 것 같아요. 구단이 사과하고 자체 진상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한국 프로축구연맹도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득점과 이슈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K리그. 다음 주말엔 어떤 이야기로 다가올지 팬들은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마치 여름처럼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에는 올해 첫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건데요. 밤에는 비가 그치는 곳이 많겠지만 잠시 소강 상태에 드는 것이고요. 내일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 북부에는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에도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서울 등 그밖의 수도권에도 최고 80mm, 충청과 전북, 경북 북부에도 20에서 60, 그밖의 남부지방은 5에서 20mm가량입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40mm의 매우 강한 비구름대가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중부와 경북 내륙을 따라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밤 비가 그친 뒤 내일 새벽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그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을 따라서는 모레 오전까지도 비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시간의 그 여자라며 우롱하듯 공격했지만 오히려 민주당에 떠오르는 스타가 된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입니다. 강력한 방역 대책을 실시했거든요. 일본에선 아베 총리보다 앞서 긴급 사태 선언을 촉구했던 고이케 도쿄지사가 차기 리더로 떠올랐습니다. 남 탓이나 정치적 계산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념을 지킨 여성 리더들이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진심은 위기 때 드러난다고 하죠.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